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이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이혼까지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행 유튜버가 인도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던 중 납치를 당했다가 풀려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돈까지 빼앗은 납치범들은 현지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많이들 보셨겠죠. 우리말 교과를 부르는 일본의 한국계 학교 교토국제고가 고시엔 고교 야구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우승을, 그것도 연장 접전 끝에 우승. 고교 야구 우승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유난히야 하실 수 있는데요. 황금 사자기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시엔 결승전 시청률이 30%를 육박한데 일본 프로야구 재팬 시리즈를 능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뭐 다 이런 거죠. 감격스럽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릴게요.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7시 50분 사반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신 태령맘 강경희님, 습관처럼 중독된 것처럼 사반을 보고 있네요 하신 천은희님, 혹시 천국에서 사반으로 실종 신고 안 들어왔나요? 천사 백다에 사라졌다고요? 하신 이윤성님, 그런 연락 하나도 없었어요. 자, 사랑하는 엄마 조경연 여사 생일 완전 축하해 하신 신아영 지영 자매님, 자, 사랑하는 소방관 아들 김영현 항상 자랑스럽고 사랑한다 하신 이영옥님, 어제 오후 2시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소나기를 쫄딱 맞고 있는 제게 우산 씌워주신 여성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김명화님, 지난 20일 상주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떠밀려가던 저를 구해주신 남해군 수산과 안전요원분들 감사합니다 하신 천준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무용지물 에어매트입니다. 자, 어제 저녁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로 애석하게도 정말 7분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2분이 돌아가신 건데, 자, 에어매트가 사람이 그곳으로 떨어지면 살 수 있다고 떨어지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네, 당시 부천 소방서가 설치한 에어매트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게 제작된 장비였다고 합니다. 호텔 7층 객실에서 여성이 먼저 떨어졌는데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졌고 그 반동으로 에어매트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 3초 뒤에 남성도 곧장 뛰어내렸고 남성도 큰 충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습니다. 그런데 119 부천 소방서 글씨가 거꾸로 뒤집힌 에어매트 사진이 공유되면서 일각에서 애초에 거꾸로 설치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고요. 또 이 에어매트가 18년 전인 지난 2006년에 지급이 된 거여서 7년인 사용 가능 기한을 훨씬 넘겼던 장비인 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딱 사람이 뛰어내리고 나서 뒤집어지는 지금 그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자, 박 변호사님, 소방 관계자는 뭐라고 했나요? 일단은 에어매트 정상적으로 설치는 됐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여성이 떨어지면서 아마 모서리 쪽에 쏠리면서 에어매트가 뒤집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 아니라고 하고요. 에어매트가 사용 기간이 지났을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지금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이 가서 왜 잡아주지 않았냐, 모서리 같은 거.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잡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인원이 또 부족이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다고 하고요. 모서리를 꼭 잡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또 한 교수가 얘기를 한 거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좀 아주 드문 사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복면 희롱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저 멀리서 누군가가 킥보드를 끌고 옵니다. 자, 그런데 얼굴에 웬 복면을 썼네? 자, 가게 바로 앞을 저렇게 딱 와가지고 킥보드를 세우고요. 그냥 갈까요? 자, CCTV 앞으로 와서 헤헤헤헤, 너님 열받지롱, 헤헤헤헤. 자, 너님 손가락 여기나 드세요. 막 하트 하고요. 자, 손가락 욕 했어요. 자, 그런데 다리를 번쩍 또 발차기를 하면서 또 손가락 욕을 하면서 갑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척 했어요. 그리고는 후다다다다다 달려서 도망가 버리는데, 이게 밤에 복면이라 이거 좀 공포스럽습니다. 뭐하는 놈들입니까, 저거? 네, 22일 밤 전북 익산의 한 디자인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이 제보자께서는 의심 가는 인물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19일 그러니까 3일 전에 어떤 학생들이 킥보드를 가지고 와서 사무실 앞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꺾이는 코너라서 위험하니까 거기다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킥보드 2개를 옮겨서 사무실 앞에다가 딱 길을 막으면서 저런 행동을 그때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행동이지만 결국에는 복면만 쓰고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학생들이 아닐까 추측한다라고 의심한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님이 또 복면가왕 출신 아니십니까? 그거 좀 노래 부르는 거고요. 예, 맞아요. 뭐 예. 상관은 없지만. 2라운드 진출했습니다. 예. 2라운드. 네. 자, 그런데 방송이 막 시작되고 나서 제보자님한테 연락이 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자, 제보자가 방송 전에 이 학생 사무실 인근에서 검거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발견하고 잡았다고 합니다. 물어봤어요. 제보자님이 직접 잡았어요? 네, 물어봤대요. 너 그 조롱한 맞느냐? 그리고 복면 쓴 사람 맞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은 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또 사과를 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요? 킥보드 지금 운전했잖아요. 예. 면허증이 없어요. 이런. 킥보드 같은 경우는 면허가 필요한데 그럼 이거는 뭐 큰 처벌 받는 건 아니고 범칙금 정도 부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런 행동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근데 이 복면가왕 이 프로그램에는 복면 쓰고 나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네. 저렇게 심야에 복면 쓰고 다니는 이거 무섭잖아요. 무섭죠. 어. 근데 이제 그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글쎄요, 뭐 저걸로 어떤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사람한테 위협을 간다든지 아니면 절취 같은 걸 한다든지 조금 귀엽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저게 뭘 귀여워. 저 분홍색은 저거는 하여튼 저행적에서 좀 더 나아간다면 꼴보기 싫어. 예, 범죄가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100세대 각오하라. 각오하라? 일본 말일까요? 일단 한번 보시죠. 자,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 내부 거실 벽면에 구불구불 새빨간 글씨가 내가 여기 있는 100세대에다가 다 레커칠 할 거야. 너네 다 각오하라. 각오해라. 팀장님, 누구한테 협박할 때 말이죠. 맞춤법 틀리게 하면 무섭기는커녕 좀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경기 파주에 있는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내부에서 거실 벽면이라든지 창문 유리창에 붉은색 락카로 해가지고 낙서한 것을 현장 근로자가 발견해서 신고된 사항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써 있는 대로 지금 100세대 각오하라, 락카칠 할 것이다. 저 각오가 각오를 잘못 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욕설을 써놓은 거는 사실은 한 세대만 써놨다고 하는데요. 낙서를 발견한 현장 근로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걸 쓴 거를 봐서는 맞춤법이 틀리기 때문에 내국인이 아니고 혹시 외국인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 건설사 측은 재물성기로 경찰에 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부분은 철거도 했고 또 전면 재시공할 거라고 하는데 저거는 형사처벌도 받지만은 민사소송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잡혀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사라진 카트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짐을 잔뜩 실은 바구니를 끌고 무인 세탁소에 입장합니다. 자, 선글라스를 쓱 올리더니 본격적으로 구경을 하죠. 여기 완전 내 스타일 아닌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분실물을 들었다 놨다, 막 디퓨저에 꽂혀있던 스틱을 뽑아서 몸에다가 휙휙 하면 그래 이건 좀 괜찮아. 자, 아무튼 막 계속 돌아다녀요. 자, 저렇게 톡톡톡톡 화장품을 두드리면서 이번에는 테이블 아래에 있던 카트를 꺼내더니 바구니에 들고 왔던 그 짐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다 저렇게 하나씩 다 지금 얹어놔요. 그러더니 으쌰 바구니 통째로 카트에 척. 자, 짐 정리를 마친 저 여성 다시 화장품 다시 꺼내서 이쁜 내 얼굴 톡톡톡 하더니 그다음 뭐 할까요? 예, 다시 집어넣고 다 문을 열고 카트를 끌고 떠납니다. 아니 도대체 한 큐에 몇 개를 훔치는 거예요? 자, 마트 저 바구니도 훔친 것 같고 뭐죠? 많이 훔쳤어요. 절도를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21일 날 오후에 부산 해운대역 인근의 어떤 무인 세탁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마트 그 바구니를 갖고 온 여성이 있었는데 매장 내에 분실물 살피더니 디퓨저를 갖고 자기 몸에 이제 바르는 모습. 저것도 안 좋습니다. 뭐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일 큰 거는 카트를 밑에 꺼내서 가버리는 모습이에요. 저게 얼마짜리냐면 20만 원짜리입니다. 얼마요? 20만 원짜리. 아이고야. 2,000원이 아니고 2,000원도 안 되죠. 매우 비싼 카트를 자기가 훔쳐가 버렸고요. 또 이 사람 누군가 우산도 함께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절도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몰라, 뭐 자기가 들고 가기 좀 불편해서 카트에 대한 어떤 박 변호사님. 네. 근데 그 와중에 화장은 왜 할까요? 그래도 화장은 해야 되죠. 여자 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뭐 죄송합니다. 범죄를 분석한 입장에서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딴 거는 몰라도 카트는 매우 비싸고요. 저거는 절도죄가 성립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거 좀 돌려놔라. 그러면 봐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방송 보시면 빨리 갖다 놓으세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 남자의 빈틈.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을 주셨어요. 네, 남자친구 문신에 오탈자가 있는데 이걸 알려줘야 되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 남자친구는 여름에도 항상 긴 소매만 입는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더우니까 반소매를 사줘도 남자가 무슨 긴 소매야 라면서 항상 반소매를 긴 소매를 고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헬스장 데이트를 하다가 민소매를 입은 남자친구의 왼쪽 어깨에 혹시 문신이 그 있는 걸 대본에 어머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네. 민소매를 입은 남자친구의 왼쪽 어깨에 문신이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문신은 올바르게 살자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여기에 오탈자가 있었던 거죠. 올이 리을 받침이 아니라 리을 히읗 받침이 잘못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모르는 척하고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착하게 살려고 새긴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깨 뒤쪽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남자친구는 틀린 줄 모르는 눈치라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혹시 창피해할까 봐 차마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못 본 척을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처님 왜 웃으세요? 아니 문신 좀 잘했으면 좋았을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시 할게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냥 못 본 척 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다혜야, 이 바보 멍충아. 진짜 남자를 몰라도 너 너무 모른다 얘. 남자란 자고로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동물이야. 특히 자기 여자한테 망신당하는 거 제일 치욕적이라규. 은배 오빠 올바르다는 그냥 리을 받침이잖아. 뭐야 무식하게 해봐 한번. 너 조만간 차인다. 정 못 봐주겠으면 그냥 문신이 싫다고 해. 동그라미. 그렇군요. 자, 다음은 솔직히 말해주자는 자아입니다. 야, 다혜야, 이 바보 멍충아. 네가 진짜 은배 오빠를 위하는 길이 뭔지 모르겠니? 네 남자가 어디 가서 사람들 웃음거리 되면 좋아.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 당연히. 은배 오빠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겠지. 하지만 쪽팔려도 여친 앞에서 팔리는 게 낫지. 남들 앞에서 팔려봐라 얘. 너 그거 진짜 치욕적이다. 당장 얘기해. 널 더 예뻐해 줄 거야 X.
자, 은배 오빠부터요. 그렇습니다. 문신을 했는데 그 글자가 틀린 거예요. 올 희자 붙이면 안 되죠. 올 바르게 해야 되는데 아무 뒤에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목욕탕 가게 되면. 그런데 저거를 여자친구가 알려줘서 한 번 창피하지만 고치게 되면은 창피 안 하는데 이걸 안 고치면은 만약에 수영장을 갔다 아니면 뭐 해변 갔을 경우에 이걸 보이면 모든 사람이 웃기 때문에 여자친구로서는 오빠 틀리니까 고쳐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줘서 한 번 망신하고 말자. 고치세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직도 정말 좀 찐 커플은 아니구나라는 아,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네, 정말 찐 커플이라면 뭐 이 정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네, 저도 저희 남편 이상한 거 많이 고쳐주고 또 저도 많이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정말 찐 커플이면 부족한 거를 메꿔줘서 하나가 온전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흠을 보여도 되는데 그렇다고 남한테 그렇게 흠 잡히는 거는 싫으니까 빨리 내가 고쳐서 밖에 나가서는 창피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을 히읗 받침이 북한식 표기라는군요. 올. 북한이든 뭐 어디든 간에 잘못된 표기죠. 저라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히읗 받침을 지우든지요. 올에서 옳고 바르게는 가능합니다. 고자를 이렇게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올 다음에 재밌게 아, 이렇게 하고 하고, 떡세 해가지고 고 하면 됩니다. 어. 고자를 써주면서 옳고 바르게 하면 괜찮습니다. 히읗을 지우거나 고를 추가하거나. 둘 다 같이 하면 또 안 돼요. 또 같이 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히읗을 받침을 지우든가 올에서 이거 부위해가지고 고자를 넣어주는 사랑의 표시. 그럼 너무 꼴보기 싫겠다. 진짜. 그럼 뭐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막 자기 문신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그 신중의 의미를 평생 되새기라고 고자를 적어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자, 본인 생각, 우리 가족 여러분. 네, 있죠? 저도 다른 사람이 보면 문법을 모른다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분들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한인자님,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혜숙님은 말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앤드님도 가까운 사람이 말해줘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정민님 보고 계시죠? 심장 질환이 있는 아버님 진료 때문에 지난 6월 27일 아침 6시 수서행 SRT 열차를 타셨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시술 부위에서 출혈이 시작됐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열차 안에는 의사, 간호사가 탑승 중이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응급처치를 하셨답니다. 온몸에 피를 묻혀가면서 말이죠. 자, 하지만 이 아버님은 병원으로 이송 후에 이 과다출혈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었는데 49제를 이제 막 마무리하고 사건 반장을 통해서라도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자, 6월 27일 아침 수서행 SRT 열차에서 저희 선친을 도와주신 의사, 간호사 선생님 또 승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이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이혼까지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어린 자녀분들하고 함께 보신다면 약간 시청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요. 제보 사건입니다. 이 아내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상간남이 고위 공직자다. 네, 제보자는 30대 남성으로 소개팅으로 만난 30대 아내와 재작년에 결혼했다가 약 2년 만인 최근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내의 불륜이었습니다. 상간남은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서울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인데요. 제보자는 작년에 불륜을 알게 됐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간남인 이사장은 아내와 대학원 동기로 알게 된 사이였는데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7살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해당 이사장을 소개를 받았고 함께 청첩장을 전달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안면을 트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에 따르면 이 아내는 대학원 동기로 만났던 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에게 예전부터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제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아내 전처가 를 이제 소개시켜 줬을 때 저한테 전처가 이제 고향이니까 서울 생활했었는데 이제 뭐 그래도 좀 틈틈이 좀 잘 챙겨줬다? 뭐 서울의 아버지 정도 이제 생각한다 정도로 이제 청첩장 드릴 때 이제 같이 만나서 드리자 해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얼굴을 트게 되었죠. 이제 뭐 잘 살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축기 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축기도 이제 저희 결혼식 때 왔었고요. 자, 그 아내 전처가 지방 출신이었는데 일단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는데 그렇죠. 이 공공기관 이사장이 어떻게 보면 서울 아빠 같은 존재였다.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스타트업 기업을 했는데 이 이사장이 하는 그 업무하고 비슷한 걸 했다고 합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사장님은 타향살이 하는 나를 도와주니까 서울의 아버지다. 지방에도 이제 자기 집에 아버지가 있다면 예. 서울에 계신 아버지는 이 이사장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고마움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친밀하니까 제보자 부부 결혼식에 직접 찾아오기도 했고요. 덕담도 건네고 특히 본인이 이사장이니까 서울시장이 임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시장 이름으로 이 결혼식 때 축기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나이를 뛰어넘어서 우정과 존경을 나누는 그런 바람직한 관계였다면 참 좋았죠. 저희가 다루지도 않았죠. 하지만 제보자가 이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이 아내와 이 이사장 두 사람 간의 대화는 단순히 그런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시죠. 아빠라더니 오빠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아내가 이사장의 측근 모임에 들어가게 됐고 모임도 많이 나갔어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하는 일에 이 이사장님께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뭐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지 못하죠. 그러고 그냥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밀어줬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한 주에 한 번씩 하루꼴로 막 외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이제 카톡 메시지도 그렇고 휴대전화 문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아빠 같다던 그 이사장님한테 호칭이 오빠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오라버니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밥 먹었냐, 뭐 하고 있냐, 잘 자라, 뭐 이런 거 하고 또 약속 장소를 정해서 자주 만난 정황도 있고요. 하트 이모티콘 계속 보내고 있고 그래서 아빠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27살 차이. 곧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 남편분의 전처와 이 상간남, 이 공공기관 이사장의 통화 내용인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통화 내용이거든요. 뭐 들어보면 성관계나 어떤 불륜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이게 이날이 하반기 때 이 아내가 이사장 좀 도와줘야 된다 하고 외박한 날이었는데 이런 어떤 녹취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성관계 후에 이 산부인과에 들었다는 내용들이 있어 보였던 상황입니다. 결국 제보자가 추궁을 했고요. 추궁을 하니까 아내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합니다. 당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정신을 좀 잃었었는데 이사장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폭행이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그러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반문을 하니까 이 사람 서울시장 신복이기 때문에 강한 권력을 가졌고 보복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남편 사실 믿기 어렵죠. 당신 말은 정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올해 협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무슨 피해자 다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까 그 통화를 들어보면 어떤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통화라고는 조금 듣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 팀장님 일단 이혼은 했습니다. 이혼은 했는데
이 상간남, 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 이 사람한테도 어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습니다. 물기 위해서 제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 증명을 2차례 보내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묵묵부답이니까 할 수 없이 상간남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근데 소송도 소송이지만은 그 전처의 그 불륜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인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아마 서울시에도 질의응답을 했나 봐요. 했더니 민원을 제기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그거 개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을 안 해주고 또 그리고 공공기관 측에서도 그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답답한 거예요. 둘이 관계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외박을 한 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제보자가 말한 그 상간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하니까 이걸 이슈 안 시키고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서 답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상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불륜을 했든 뭘 하든 남의 가정사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렇게 공론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이템을 전해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분 오피니언 리더잖아요. 무엇보다 저는 어떤 대기업 총수 또 어떤 세계적인 거장 영화 감독도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경우는 세금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걸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사장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이고 또 서울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그 권력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제보자의 전처처럼 스타트업의 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이사장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이사장과 제보자 전처가 특정 사업을 함께 하자고 논의한 녹취도 있었습니다. 대표는 전처가 맡고 좀 실질적인 수익은 이사장이 갖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실제로 청탁과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논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사장이 권력과 불륜 관계를 이용해서 특정 기업의 임원과 이런 구상을 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또 공정성을 문제 삼은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저희도 이 해당 공공기관 이사장에게 연락을 해봤잖아요. 네, 이분의 입장을 사실 꼭 듣고 싶죠. 그래서 제작진도 연락을 해봤으나 뭐 연락이 안 된 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연락처로 전화도 해봤고 또 취재 요청도 했지만 뭐 대답이 없었고요. 제보자 전처에게도 또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실 또 전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진짜라면 성폭행 피해자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당사자의 연락은 못 받았지만 그 이사장이 적을 두고 있는 해당 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관계자가 입장을 전해왔어요. 네, 방송 직전에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가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사안인지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또 이런 얘기는 합니다. 이사장이 비상근직이다. 기관의 실질적 운영자는 대표이사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장은 그냥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지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책임자는 이 기관의 책임자는 대표이사이고 이 이사장은 비상근 임원이다. 어떻게 보면 잘 됐네요, 더. 그럼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시고 입장을 내놓으신 다음에 좀 뭐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Really? Thank you very much. 갑자기 태워준대요.
여기 타는 것도 신기하다. 이런 차 처음 타봐. 우와, 이 뭐야? 대박. 이게 뭐야? 차가. 와. 인도로 자전거 여행을 떠난 한 유튜버. 산비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지쳐있을 때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 일행을 만났습니다. 유튜버는 감사한 마음에 트럭에 올라탔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그들과 악몽 같았던 30시간의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유튜버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인도로 여행을 떠났던 한 여행 유튜버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네요. 네, 이 제보해 주신 유튜버는 20대 중반 남성이고 여행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순쯤에 이제 인도를 갔어요. 근데 인도 마닐라에서 레라는 도시까지 450km 거리를 가는데 이 도시가 좀 워낙에 먼 도시이기도 해서 버스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버스가 운행하는 시기는 1년에 2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7월 중순에는 이 버스가 없는데 꼭 이 마을을 여행 유튜버로서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한 인도 남성이 좀 태워주겠다라고 얘기했다 결국에는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어떤 끔찍한 경험을 당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인도를 3번이나 다녀왔고 이 가는 이 길이 상당히 안전하다고 전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떠났다고 합니다. 납치요. 네, 유튜버는 자전거를 거의 10시간씩 타다 보니까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트럭 한 대가 나타나더니 친절하게 선뜻 태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유튜버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호의를 받아들이고 트럭에 탔습니다. 목적지까지는 10km 정도였다고 하고요. 20-30분 정도만 얻어 타고 내릴 생각이었는데 너무 피곤했던 탓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이게 실제 그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목적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고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인터넷도 터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인도 남성들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요.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카메라도 빼앗으려고 했고 몽둥이 같은 나무 막대기로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 굽이진 비탈길을 자전거로 10시간씩 이동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정말 선의인 줄 알고 올라타게 됐던 그 트럭. 그런데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 뜬금없이 야, 돈 내놔, 휴대폰 내놔 협박하고 심지어는 이런 요구까지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약까지 먹였다고요? 자, 점점 심각해지는 이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갑자기 저한테 약을 먹이고 약을 총 2번을 먹였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안 먹었어요. 제가 한 번은 먹는 척을 하고 이렇게 손에 숨겼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저를 보더라고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한 3-40분 지나니까 또 다른 약을 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약을 먹는 것까지 지켜보더라고요. 거기서. 그때는 먹었으면 그거 먹고 나서 제가 한 5시간을 정신머리 못 차리고 그냥 비몽사몽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신 저 장면이 그 이 유튜버 분의 촬영 장비를 뺏어가지고 본인들이 찍은 거죠. 지들이 찍은 거예요, 저거.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정체불명의 약을 먹으라고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유튜버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먹는 척만 하고 사실을 숨겼는데 시간이 지나도 멀쩡하니까 2번째 또 약을 먹으라고 협박을 하고 그때는 안 먹으면 몽둥이를 때릴 것처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확인도 하고요. 그렇지만 비몽사몽 중에 좀 기지를 발휘해서 이게 인터넷 되는 곳에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도움을 청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그리고 트럭도 찍어놨고 사진을 납치 얼굴도 사진을 찍어놔서 현지 경찰한테 신고를 좀 부탁했는데 또 현재 위치도 알렸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또 이 납치범들한테 이게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면서 나무 몽둥이 아닌 더 위험한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하고요. 불행 중 다행히 이제 경찰이 쫓아올까 봐 걱정이 돼서 납치범들이 이 유튜버를 풀어줬는데 1만 루피, 한국 돈으로 16만 원 정도 뺏어가고요. 트럭에서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30시간 감금당한 이후에 한밤중에 어딘지도 모르는 길 한복판에서 뚝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약 먹으라고 주는 걸 왜 먹어? 위험한 걸. 아, 그냥 먹은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위협을 했답니다. 이걸 안 먹으면 널 위해하겠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도 몇 분 말씀하시는데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가서 이런 위험을 자초하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물론 몸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납치 30시간 납치시키기 전에 먼저 히치하이킹을 성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전거 운행하다가 혹시나 마음에 히치하이킹을 누구한테 요청을 했더니 그 첫 번째 있는 그 트럭 운전사가 사실은 흔쾌히 응해가지고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여기서 히치하이킹이 뭐냐면 무료 탑승입니다. 돈 안 내고 탑승하는 건데 우리 트럭 운전사가 태워줘가지고 흔쾌히 수락해서 1차 목적지에 내려줬는데 1차 목적지 내려주니까 고마워서 답례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두 번째 저 사람들한테 트럭 운전기사들한테도 히치하이킹 하니까는 본인들이 좋아 타 이러니까는 안심하고 탔기 때문이지 전에 그런 일 없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첫 번째 그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1차 목적지 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마 저 트럭에 탔던 것 같습니다. 자, 30시간을 감금당한 후에 정말 모르는 정말 오지 한복판에 탁 그냥 내려다 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이 사람이 아무튼 유튜버가 3시간을 내달려가지고 겨우겨우 현지 경찰서를 발견했답니다. 바로 신고도 하고 이제 이놈들 잡겠거니 생각을 하던 찰나 또 다른 역경이 찾아왔다는데요. 영상 보시죠. So they already here. Yeah. Yeah, just receive. Okay. They not here? Huh? They not here? Yeah. We are searching. Yes, you have to go Karu. Karu? Karu. They in the car now. Karu. Okay. So they in the car police. Yeah. So Upsi police officer say if you go to the car, you can meet them. So I just came here. Yeah. Do you know where are they? We don't know. Silo. Why But it's not come here. not come here? No. Why am I came here? Hello. What? You told me that today I have to be here 10 a.m. So I came here. I told you yesterday. Yeah. I kidnapped somebody. Yeah. 부인들이 오라고 왜 오라고 한 거야? 왜 이렇게 뺑뺑이를 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읍시 경찰서에 갔다니 그다음에 카루 경찰서라. 그리고 갔더니 레 경찰서 가라. 그래서 이제 막 뺑뺑이를 돌리고요.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잡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또 기다리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 다 공조를 지금 하고 있다. 차량 번호 이미 우리가 파악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경찰서에 가면 왜 왔냐는 식으로 납치범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얼굴 표정 자체가 납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그 숙소 주인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숙소 주인인 인도 남성이 너무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믿냐? 경찰을 믿은 건 아니지 하면서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실 뒤에서는 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촌이 경찰서에서 일하니까 같이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는 숙소 주인과 함께 다시 또 경찰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 지금 몇몇 분들이 이거 뭐 주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인도 현지 경찰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좀 불성실하게 대응한 건 있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 찬스가 좀 통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그런지 경찰들이 이전과 다르게 좀 더 잘해주는 느낌이었다고 하고요. 또 진짜 잡을 수 있다면서 이틀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일 뒤에 납치범들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유튜버는 납치범들을 보자마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요. 경찰들이 유튜버를 되려 말리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 주장에 따르면 경찰들이 잡아온 납치범들을 유튜버 앞에서 바로 막무가내로 폭행을 했다는 건데요. 거의 1시간 반 동안 뺨을 때리는 건 기본이고요. 주먹과 몽둥이로도 때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납치범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울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유튜버에게 그냥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도 납치범들을 때리는 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뭐 인도판 진실의 방인가요? 이거 막 안 되죠. 뭐, 예. 그러니까 뭐 절도한 거 강도하고 뭐 납치한 거 잘못된 거지만 때려서는 안 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으면 처음에는 납치 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 2,000루피 정도 받고 목적지까지 될 때 태워다 준 건데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궁을 하고 폭행을 했던 것 같이 보이고요.
나중에 폭행이 되니까 돈 목적으로 납치했고 카메라도 부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1만 루피 원래 뺏겼는데 납치번 2천 루피만 뺐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경찰들도 이제 유튜버가 좀 거짓말을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유튜버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치범들이 결국은 4천 루피를 돌려줬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경찰한테 확인을 좀 해보니까 납치범들 3일 정도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국 범죄로 생각하면 두드리 맞고 3일이 나요. 인질 강도입니다. 저거는 거의 아주 중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뺏기 위해서 납치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매우 중한 범죄인데 맞아요. 뺨 한 1시간 맞고 3일 구금된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가 법이 하여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데 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유튜버는 좀 많은 것을 배웠다. 안전한 여행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남의 나라 갈 때 정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 남녀 노소를 다 불문하고 말이죠.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북적북적 온 식구가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고성이 오갑니다. 9순이 넘은 시할머니 앞에서 60대 두 며느리가 맞붙은 건데요. 그 사이에서 손주 며느리만 좌불안석.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손주 며느리 집 문턱이 닳도록 빤질나게 드나드는 한 사람 때문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실제 사례를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9순이 넘은 시할머니 그리고 그 앞에 며느리 둘, 손주 며느리. 야, 이거 거의 대가족 느낌이 물씬 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여러 명 중에서 오늘의 사연자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오늘의 사연자 주인공은 손주 며느리입니다. 이분 30대고요. 이제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시부모님하고 시동생하고 아주 화목하게 지내면서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다만 조금 어려운 점은 시아버지께서 6남매 중 맞은데다가 9순 넘은 시할머니께서 계셔서 아직 이제 뭐 정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 우리 자주 만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식구들이 다 만난다는 거예요. 명절이 아니고 생신이 아니라도. 그래서 이제 뭐 시골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시골 가서 할머니를 뵙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딱 한 사람 무섭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누구냐면 시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인 그 어떤 그 할아버지의 그 부인인 거죠. 동생의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입니다. 작은 아버님의 부인, 작은 그렇죠. 어머니. 작은 아버님의 부인이니까 작은 어머님이죠. 그런데 이 작은 어머님이 호랑이 중에 호랑이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어머님이 30년 동안 그 9순이 넘는 시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입김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열이 시할머니 다음에 이 작은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시할머니 다음이 우리 시어머니 맞인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라 작은 어머니라면 약간 족보가 꼬이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사연자 김 씨는 시골에 갈 때마다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괜히 눈치가 보였다고 합니다. 이 작은 어머니가 눈칫밥을 줬기 때문인데요. 처음으로 갔을 때도 요즘 애들은 과일 못 깎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깎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온 가족이 먹을 과일을 깎으라면서 사과를 박스째 내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뿐만 아니라 나무 묻히고 마당 쓸고 설거지하고 시키는 것도 너무 많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사연자만 이렇게 일을 한 거죠. 반면 작은 어머니의 두 딸은 시할머니 방에서 들어가서 할머니 안마해드리고 같이 TV 보고 조카들이랑 놀고 이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연자 내 시어머니는 정작 아무 말씀이 없는데 작은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걸 시킨다? 자, 결국 그 성품 좋은 시어머니는 이 사연자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단단히 뿔이 나셨대요. 결국 이 시숙모와 크게 한판 붙었다고 하는 거죠. 자, 천사 시어머니 박상희 교수, 호랑이 기운 시숙모 박지훈 변호사, 별별 극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아니 동서 나도 내 며느리 너무 이쁘고 아까워서 설거지 한번 안 시키는데 어쩜 그렇게 우리 애기를 그렇게 부려먹어. 아이고 행님요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시할머니도 계신데 손주 며느리가 그것도 못합니까?
그동안 형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뭐 며느리도 놀아야 된다 막 이겁니까? 놀아라. 아니,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말이 왜 이렇게 튀는 거야? 동서딸들은 TV나 보고 노는데 우리 다혜만 저렇게 죽어라고 일하니까 내가 어머니 속상해서 고생하세요. 그렇지. 아이고 렐렐렐렐렐 평생 그 할매랑 같이 산 우리 딸들이 이제 막 시집 온 이 아랑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비교를 지금 며느리 있다고 아들 가진 요새 떠시는 겁니까 형님? 아이고. 니도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렇군요. 이럴 때 시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팀장님? 이게 이제 90살이 넘은 시할머니 앞에서 온 가족이 다니는 앞에서 지금 상황이 벌었어요. 환갑 넘은 두 그 시어머니들이 이제 맞불 전쟁을 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시어머니는 왜 우리 며느리를 부려먹냐? 작은 어머니는 야, 그거 좀 부려먹으면 안 되겠어라고 시비가 돼서 싸우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더니까 그 사연자 김 씨가 볼 때에는 아이고 나 때문에 이게 사달이 났구나 싶어서 자리가 좌불안석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남편이 뭐라 했냐면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시부모님도 뭐라 했냐면 언젠가 한번 터질 거 터진 거야 신경 쓰지 마라 하면서 그동안 작은 어머니가 고생은 했지만은 본인이 딸만 둘렀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들만 둘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옛날 사람들은 그 자격지심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상희 교수님은 그런 자격지심 없죠? 절대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자격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순 넘은 시할머니한테도 아마 무리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 당분간 시골 가지 말자 며느리야. 이래서 합의를 봐서 시골을 안 가게 됐던 것이죠. 교수님 진짜 그래도 이렇게 시어머니가 네. 내 편이면 얼마나 좋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이해는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시할머니께서 90이 넘으셨으니까 아들 거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아들만 둘 낳으셨으니까 아유 우리 아들 거렸는데 이 작은 어머니께서는 이제 딸만 둘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처가 되신 건데 그 또 작은 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니까 참으신 게 아니라 그때마다 본인의까 시어머니까 시할머니한테 다 대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싸움이 많았겠죠. 그런데 싸움이 많았는데도 또 3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앙금이 많이 쌓였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연자의 시어머니가 첫 번째 며느님도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안 한 게 아니다. 그동안 우리 할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잔시름부름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 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며느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동안 이 손주 며느리는 시골 안 가게 됐으니까 요즘 말로 득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할머니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영상 통화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아이를 가지면서 시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작은 어머니와도 함께 대면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좀 누그러져 보였다고 합니다. 임신 축하한다면서 좀 저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몇 번 더 내려가는데요. 작은 어머니는 태몽이 뭐냐, 뭐가 먹고 싶냐 이렇게 물으시더니 아무래도 딸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배 모양을 보니까 딸인 것 같다. 내가 딸을 낳아봐서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요. 사연자는 저는 아들, 딸 다 좋아요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 아이의 성별에 집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네. 뭐 배 생긴 것만 봐서 어떻게 알아 그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박 변호사 연기 물 올랐다 하는데 이미 직업 연기자시잖아요. 저는 뭐 재연 배우 지금 역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딸이었으면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나오니까 할머니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 할머니는 어찌 보면 중손주잖아요. 중손주 보고 싶다고 하고 영상 통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작은 어머니가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표정이 잘 안 좋았다 그러고 급기야 시할머니가 증손 좀 많이 보고 싶다. 이거 좀 보러 가자. 그래서 사연자 집에 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려면 누가 모시고 오겠습니까? 작은 어머니가 모시고 옵니다. 같이 사니까요. 세상에. 1+1. 어른 두 분이 집에 들어오는 상황이 생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이 때문에 이 김 씨 좀 씻지도 못하고 집이 좀 엉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난감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겠어요? 그거 작은 어머니거든요. 올 때마다 그런 말씀 꼭 하세요. 아이고 이 집이 와 이래 어지럽노? 이러니까 애가 아프지.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모유 먹이면 좋은데 잔소리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시어머니한테 이거 SOS를 좀 칠까 이게 박상희 시어머니한테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두 분이 또 싸우잖아요. 또 싸울까 봐. 그래서 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겁이 났다고 해요. 겁이 났다고 해요. 그렇군요. 아유.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문턱 닳도록 드나드는 시가 작은 어머니 잔소리로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팀장님. 요거는 이제 그 시어머니한테 작은 시어머니를 오지 않도록 하면 좋겠지만 오신다고 하면은 작은 어머니가 잔소리를 할 때에 이 며느리가 참치를 마시고 작은 어머니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작은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푸시를 해야 되는데 참으면 안 돼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통할 거였으면 지금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교수님? 네, 쉽지 않아요. 정말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윗분들도 아랫분들에게 매너와 예의를 좀 지켜줘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는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이 호랑이 같으신 작은 어머니 그걸 정말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뭐 참으실 만큼 참고 계시는데 이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남편이 저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자니 참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되게 감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같이 얘기하면 싸움이 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감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싸움이 난 거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고 남편의 말도 또 안 통하면 저는 팀장님의 말도 일리가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싫어요까지 싸울 건 아니지만 제가 아이도 지금 너무 어리고 제 몸도 너무 힘들어서 매주 이렇게 오시는 것까지는 조금 어렵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할머니 보실 수 있게 꼭 아이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또 감정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또 이제 이성적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감정을 팍 표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얘기를 하셔야 하면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의 처방은 뭘까요? 저는 제가 이거 이 시숙모 연기를 해서 그런지 두 분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걸 봤을 때는 좀 심한 것 같아서 말로 통할 사람이 아니야. 멀리 이사 가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근데 뭐 제가 좀 따라오면 우스갯소리지만 좀 되게 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경우에 맞지 않잖아요. 작은 어머니가 왜 이걸 간섭을 한다는 게 맞지 않고 그 발언 하나하나도 좀 세 보입니다. 상당히 힘든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면 좋은데 안 되면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멀리 가시면 좀 낫지 않을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막 채팅창 터지겠어요, 지금. 네, 해나님은 아예 만나지 말고 가지도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니아님, 시숙모살이는 처음 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둥맘님은 시어머니 진짜 멋지십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쿠첸그레이는 누구든 더 건강하게 만들 자신이 있었다. 뭐 레전드 운동선수만 아니라면. 새 쿠첸이네. 쿠첸그레이. 이거 바꾸려고 왔는데 이렇게 낡은 걸 가져오면 어떡해. 가치가 보존된다고 소문났길래 평생 바꿔준다는 소리는 왜 해가지고. 손만이 갈래. 부담 없이 골라. 언제든 바꿔줄 테니까. 리니지 2M 신서버에 된 그랜드 오픈. 다 챙겨 먹기도 힘들다. 하루 한 포 감산한 메디콕. 요즘 이게 유행이래. 맞아, 나도 봤어. 나에게 콕 맞춘 메디콕.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메디콕. 우리 모두 메디콕해. 교과서 클래스가 다르다. AI 클래스가 다르다. 초코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지? 교육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까 미래엔 클래스가 다르다. 초딩 초코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